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되레 새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왜 무리한 공급에 나서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본격 효과를 보이면서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거래 절벽이 왔습니다. 이번 국민은행 총파업에 조합원들의 참여율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정부가 자제시켜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장 선거에 역대 최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후보 등록이 무산되던 지난 선거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되레 새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5대 광역시에서 1분기 일반 분양 물량은 10,000가구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배 넘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집값 하락과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지방 신규 분양 성적이 저조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왜 무리하게 공급을 늘리는 걸까요? 취재 정창신 기자입니다. 1분기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에서 1,833가구의 일반 분양 아파트가 쏟아집니다. 전년 동기 대비 4배 넘게 늘어난 물량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이미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마구잡이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일부에선 미분양이 예상되지만 무리하게 공급에 나서는 건 정부가 구제해 줄 수도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동안에 미분양이 쌓이면 정부가 뒤늦게라도 나서서 구제를 해줬거든요. 이제 그런 걸 바라고 밀어내기 하는 식으로 미분양이 많이 쌓인다, 지방 경기 안 좋다, 건설사들 망한다, 그럼 이제 정부로서는 이제 부담스럽죠.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까진 부동산 관련 지표가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져야 가능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에서 손을 쓸 정도 되려면 지금의 몇 배 이상 더 나빠져야 돼요, 사실. 네. 누구나 이제 죽어나갔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까지는 돼야 이 지원정부에서 움직이지. 그 미분양이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그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몇십 %씩 매달 급증한다거나 이렇게 나와야 그야말로 정권 말기쯤 되면은 꺼내놓을까? 건설사들의 묻지마 분양은 돈을 빌려 땅을 사놓고도 사업을 벌이지 않으면 이자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집이 일부만 팔려도 건설사들 입장에선 자금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9.13 대책 이후로 전국적인 주택시장 약세 속에서도 일부 지방의 경우에 신규 분양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는 사업 구조상 금융비용 부담이 적지 않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 분양 물량에 이어 입주 물량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5대 광역시 입주 물량은 올해 63,181가구, 지난해보다 6.7% 늘었습니다. 2, 3년 전 부동산 호황기에 분양한 물량이 올해 입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본격 효과를 내면서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거래 절벽입니다. 다주택자를 두고도 정부가 연일 압박을 이어가면서 이들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유민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권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4천여 가구가 사는 대단지지만 거래는 실종됐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 지난해 11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10억 3천만 원에 팔린 게 마지막 거래 실적입니다. 가격이 내렸나 올랐나 그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급매물 찾으시는 분들은 좀 덜어 있는데 그렇게 급매물도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하루 평균 60여 건. 330여 건을 기록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습니다. 거래량은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주저앉았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냈고 아파트값도 떨어지면서 관망세가 짙어진 탓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까? 정부가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지만 아직은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집주인이 급하게 내놓은 일부 매물만 거래될 뿐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오는 4월 이후 매물이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에 맞게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80%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건데 여기에 기준금리가 오른다면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다주택자들이 더 버티기 힘들 거란 분석입니다. 4월 달에 이제 공시가격이 조정되고 나면은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년 수준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양도세를 좀 낮춰준다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좀 수반된다면은 조금은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국민은행 노조의 총파업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진 못했지만 조합원들의 참여율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노조는 직급별 호봉 상한제인 페이밴드 등 임단협 쟁점을 떠나 실적만 따지는 경영진에 대한 분노가 터진 것이라 말합니다. 이 가운데 실적만 쫓는 은행권 경쟁을 정부가 나서 자제시켜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국민은행 파업 당일 참여 인원은 5,500여 명. 전 조합원의 41%입니다. 노조 측 집계로는 9,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고액 연봉자들의 배부른 파업이란 비난에도 많은 인원이 참여한 이유에 대해 은행원들은 분노라고 말합니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은 어떤 쟁점 때문에 파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며 실적만 중시하고 직원을 존중하지 않는 경영진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적 압박이 일상인 환경에 대한 저항이란 얘기입니다. 금융경제연구소가 최근 낸 은행산업의 시장 집중도와 수익성 관계 연구보고서는 이 같은 현실을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은행의 핵심 성과 지표가 소비자 보호 등 비재무적 항목이 아닌 재무적 항목이 70%를 차지하는 등 수익성 위주로 구성돼 은행 직원들에게 실적 압박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은행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약 90%가 고객의 이익보다 실적 평가에 유리한 상품을 팔았다고 답했습니다. 실적을 채우기 위해 가족에게 상품을 판매한 경험은 75%, 또 본인 자금으로 신규 가입한 경우도 40%에 달했습니다. 매년 신년사 등에서 금융지주회장과 은행장들은 고객 중심을 외치는데 은행원들이 고백한 현실은 수익 중심인 셈입니다. 보고서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과도한 수익 경쟁이 자제되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하지만 최근 은행권 파업 사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금융노조 총파업에 약 6만 명의 은행원이 모였던 동력도 수년간 쌓여온 실적 압박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가족이나 내 돈으로 실적을 채우고 있는 은행 직원들의 고충이 극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장 선거에 역대 최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지난 17대 회장 선거 때 한 차례 후보 등록이 무산된 뒤 두 번째 모집에서야 3명이 등록했고 16대 두 차례 공모 후에도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 단독 입후보로 회장이 뽑혔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장 선거에 역대 최다인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청와대나 금융당국에서 낙점한 인사가 없다는 판단에 후보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이자이익 3조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황금기를 맞이한 업계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통상 저축은행 중앙회장은 관료 출신이 자리했습니다. 제2금융권으로 각종 규제에 시달려야 하는 게 숙명인데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규제 칼날이 더 날카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업계와 정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규제 완화 방향으로 물꼬를 틀어줄 인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도 한의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유력한 차기 회장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낸 데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는 배경에 업계에 기대가 모입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도 유력 후보입니다. 우선 가장 젊고 금감원에서 저축은행 검사국장 등을 지내며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함께하는 등 업계를 잘 아는 것도 강점입니다. 금감원 퇴직 후 현재는 서민금융연구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황종섭 전 하나저축은행 대표와 박도규 SC제일은행 부행장도 업계가 선호하는 인물로 꼽힙니다. 황종섭 전 대표는 유일하게 저축은행 업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업계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줄 인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박도규 전 부행장은 은행원 출신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서민금융정책을 만든 것과 금감원 옴부즈만 위원장을 지내는 등 관과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에서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회장추천위원회가 심사를 거친 후 단수 또는 복수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면 21일 총회 투표를 통해 차기 회장이 결정됩니다. 민관 출신이 골고루 입후보한 만큼 복수의 최종 후보자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쌍용차가 새해 첫 차로 야심차게 내놓은 넥스턴 스포츠칸. 기존 넥스턴 스포츠보다 크고 넉넉해진 적재 공간을 자랑하며 레포츠 등 여가를 즐기는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넥스턴 스포츠칸을 필두로 올해 역대 최대 판매를 경신하겠다며 소비자들의 선택받을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하는데 과연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김혜영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처음 마주한 넥스턴 스포츠칸의 이미지는 웅장함 그 자체입니다. 5m가 넘는 차체를 뽐내며 왕을 뜻하는 칸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냅니다. 주행에 앞서 디자인 측면에서 넥스턴 스포츠와 무엇이 다를까 살펴봤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과 달리 새로운 프론트 그릴. 세로 모양으로 디자인된 전면은 한결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여성 운전자가 주행하기에는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차에 오르자 탁 트인 시야에 주행이 한결 수월합니다. 살포시 가속 페달을 밟자 묵직하게 속도를 냅니다. 달리는 맛은 다소 아쉽지만 무게에 걸맞게 안정감은 확실합니다. 달릴 때 통통 튀는 느낌 등 노면의 충격 흡수와 진동 등 승차감은 다소 거칠게 느껴지지만 소음 등 풍절음은 생각보다 잘 잡았습니다. 넥스턴 스포츠칸의 가장 큰 무기는 넉넉한 짐칸. 캠핑 등 여가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을 넉넉하게 실을 수 있어 레저 스포츠 차량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기존 넥스턴 스포츠가 400kg의 짐을 실을 수 있었다면 이번에 출시된 넥스턴 스포츠 칸은 최대 700kg의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짐칸을 뜻하는 데크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적재 공간도 더욱더 넉넉해진 겁니다. 넥스턴 스포츠카는 시내 주행을 벗어나 비탈진 경사길, 울퉁불퉁한 자갈길과 웅덩이 등 험로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높은 경사길에 차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나섰지만 완벽한 주행을 자랑합니다. 내리막길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장치가 있어 부드럽게 노면을 타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한 웅덩이는 물론이고 장애물도 쉽사리 넘으며 험로 탈출 장치가 빛을 발합니다. 헛바퀴가 돌아 빠져나오지 못하진 않을까 하는 일반적인 생각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어느새 험로의 재미에 푹 빠져 오프로드의 최강자라는 수식어가 떠오릅니다. 미국과 달리 국내 시장에선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픽업 트럭의 미개척 영토에 발을 내딛고 확장에 나선 쌍용차. 넥스턴 스포츠칸의 판매 질주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월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정된 것 같고 아마 5월엔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매우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나가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평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올해 상반기는 각국 정상이 수시로 만나는 분위기라며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평화와 공존의 기회를 마련하며 남북 간 경제 교류와 협력도 이뤄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며 이런 기회를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매우 소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경제활동의 주요 지표가 악화한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업황을 콕 집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1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출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와 고용이 조정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 업황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지속이라고 대외 경제 상황 전반을 거론했는데 최근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악화한 가운데 정부가 특정 업종을 지목해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뜻을 드러낸 겁니다. 기재부가 최근 경제 동향을 통해 경제 상황 전반을 종합평가하며 반도체를 거론한 건 이례적입니다. 고광희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황으로 인해 수출 전망을 바꿀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재민 전 사무관 일로 기재부 내부 불신의 벽이 생기고 소통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홍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망 모피스에 취임 1개월을 맞아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올려 신 전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 외압 주장 등을 놓고 벌어진 일을 우리 부 전 직원과 관련된 일이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하 간 동료 간 더 활발히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각자가 자기 업무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내부에서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밖으로는 조율된 한 목소리가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사실과 다르게 또는 정확하지 않게 나감으로써 오해를 가져오는 일은 정말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이른바 실버론 대부 한도를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부 수요가 많은 전월세 자금의 평균 임차 보증금이 오른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국민연금은 설명했습니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전월세 자금과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용도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자신이 받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실제 필요한 금액을 빌릴 수 있으며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 채권 수익률을 적용해 2% 초반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부 한도 확대로 전월세 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어 노후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 금리 인상 속도, 관련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주식 자금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순유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8년 12월 이후 국제금융과 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 자금은 56억 5천만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한 해 전인 2017년엔 114억 5천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외국인 주식 자금이 순유출한 건 2015년 이후 처음이고 순유출 규모는 2011년 91억 8천만 달러 이후 최대였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과 이탈리아 재정 이슈,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두드러졌다며 2017년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좋았던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사에 언팩 초청장을 보내 갤럭시 S10 시리즈를 다음 달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안방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현의 LG U+ 부회장은 미국 라스베거스 CES 2019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5G 서비스 요금에 대해
고객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4G보다 큰 부담이 없다는 최적점을 찾아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인 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최근 8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 상여금 지급 여부를 물었더니 47.1%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의 상여금은 1인당 평균 71만 원으로 작년보다 7% 줄었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 한 해 동안 고객들이 많이 구매했던 상품을 선별해 2019년 한 해 동안 매주 핫딜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16일까지 열리는 첫 행사에서 작년 매출 200억 원을 돌파한 딸기, 2,700톤이 판매됐던 삼겹살과 목심, 미국산 꽃갈비살 등을 선일 예정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유입된 물질에다가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져 공기질이 탁한 상태인데요. 내일도 대기 상태는 좋지 않겠습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미세먼지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혹시라도 나서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도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파가 주춤하면서 주말인 내일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6도까지 오르는 등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고 일요일에도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큰 추위 걱정은 덜 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는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지만 건조함을 해소시키지는 못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서울과 인천의 아침 기온 0도, 춘천 영하 5도, 수원과 청주 영하 1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울진과 울릉도에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 9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과 대구 10도, 제주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해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